네, 먼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대신에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하는 식으로 저항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김주영입니다. 네, 먼저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까? 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4개 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이미 환자들의 진료가 변경돼 있고 주말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진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수 530여 명이 외래 진료를 줄이거나 하지 않아왔던 건데요. 응급실이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휴진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휴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교수들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휴진을 이어갈지 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응답자 948명 가운데 73.6%인 698명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20.3%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으로는 75%가 정책 수립 과정의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하자고 의견을 냈고 55.4%는 범의료계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교수들은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 휴진을 중단하는 것이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수들은 계속 저항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대열에서 빠지면서 다른 대형 병원 교수들의 휴진은 물론 27일로 예고된 의협의 무기한 전면 휴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군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추궁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등 거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야당 단독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은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과정에서 군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군과 대통령실 사이 여러 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을 근거로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에 나온 관련자들은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자신은 최상병 순직 당시 수색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이후 사건 회수나 또 재검토 지시는 적법한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이 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인
이 독주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수용할 수 없다. 여당에서는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전에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하게 할 자신이 있다며 보수 혁신을 내걸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나란히 모레 오후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 회견이 예정된 날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사실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을 전했고 윤 대통령에게서 격려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측 역시 그제 원 전 장관이 대통령 특사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윤심과 자신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비윤계 대표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가 관심인 거죠? 네, 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연임 도전이나 거취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렵고 사퇴 여부나 시기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면 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비전을 국민에게 전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 4층에 자리 잡은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 점유 중이라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1심 판결 뒤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건 계약 위반이라며 맞서왔지만 1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은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400여만 원도 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 원을 판결한 근거 가운데 하나기도 합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지만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무단 점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 즉 불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과 연쇄 유선 협의를 하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부른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차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지노비에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북러 군사경제협력 강화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해 제재 대상을 1,40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러북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 관련 추가 독자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러 조약이 한미 양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고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도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하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협력을 약속한 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반응인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섯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주도의 대미전선 구축에 공들이는 푸틴 대통령은 순방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 발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и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한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시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서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길 거라며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경 부근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와 물건들이 널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칭하며 이들의 행위가 자국민들로부터 비난받게 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 분계선을 20m 정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바로 후퇴했다며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분계선 바로 위에서 저녁까지 작업을 이어갔고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예정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 신고를 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은 19일 날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 측도 같은 날 특사 출장 보고권으로 대통령을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원 전 장관 측의 인사들도 사실 출마를 몰랐다면서 19일 날 윤 대통령과 만나서 모종의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오늘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원 전 장관을 만났는데 그때는 자신을 돕겠다라고 했었다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 이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용산, 친윤 지원설이 돌자 나경원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이 자신의 출마를 저지했었던 제2의 연판장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 세 사람도 잇따라 출마 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윤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원은 나경원, 김재섭 의원의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조차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캠프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걸 보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과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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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전당대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 열리는데요. 지금 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심 경쟁, 윤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 전 장관이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출마할 의지를 크게 밝히지 않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가 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예. 이런 분들보다 훨씬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의대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도 높고 예. 이런 상태에서 친윤들이 예. 어떤 불안감을 느낀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장관 전 위원장 예. 정치 경력이 아주 짧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이렇게 사이가 예. 이게 안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예. 지금 거야를 상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 예. 경력의 어떤 짧음으로 네. 그다음 대통령과 관계도 예. 그렇게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렇다면, 의중을 예. 잘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게 네. 친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 과연 친윤 의원들의 생각과 같을까? 예.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렇군요. 예,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당내 여러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저는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어차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거는 기대가 뭐였냐면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는 쪽이 주류라면 예. 주류는 그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존재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예.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왔다. 이것뿐이지. 예.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처음부터 올 표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지고 재밌어졌다. 그렇게 보세요. 흥행성이 좀 올라갔다고는 보지만 예. 어대한이라는 어떤 기류 전체를 흔들 만큼이냐의 그 정도의 영향력이냐?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뭐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놓고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지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정권과 여당의 모습을 예. 변화시켜달라는 여망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서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지지를 선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팽팽하게 지금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물론 지금 당심이 80%고 여론조사가 20%잖아요. 그렇죠.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외곽보다도 당심 예. 이게 그 어떤 여러 결정하는데 중요한데 좀 전에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네. 나경원 쪽으로 갈 게 뭐 이쪽이다. 근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결집도 친윤들의 결집도는 훨씬 약해요. 예. 왜냐하면 그 친윤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수도권 의원 아닙니까? 예. 수도권은 윤상현 의원에 전부 다 지금 말하는 게 예.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통치 이런 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예.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을 예. 만나고부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출마 나오는 게 예. 어떤 불안감의 표출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시는군요. 예. 친윤의 어떤 지지를 예. 확실히 모을 수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표명하든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떤 느낌을 줄 때 예. 친윤들이라든가 친윤에 따르는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그렇군요. 그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는 윤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난 전당대회와 지금 전당대회 때는 확실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 대통령 된 지 한 뭐 1년 얼마 지났지만은 예. 지금 큰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예. 그 윤석열 총선도 좀 참패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경우를 가지고 이번 경우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한 다음에 이제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도 들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냥 저는 지난번 그 식사 회동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나오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정치인 이렇게 좀 약간 그 치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무마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그냥 의례적이고 예의상의 전화지 예의상 전화다. 큰 의미가 있는 그 전화 통화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원희룡 장관이요. 네. 윤상현 의원 말로는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윤상현 의원을 지지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취지로 갑자기 말했다고, 갑자기 다시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 예, 특사로 갔다 갔다 와서 왔죠. 예.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종의 어떤 네. 뭐랄까요? 합의 내지는 의기투합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전격적으로 이렇게 뭐 기자들한테 전격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심을 밝히는. 그거는 그 모든 국민들이 일단은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정황상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총선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서 이겨보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지선과 정권 재창출은 요원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희망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면 가장 중심 인물인데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관계가 안 좋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저는 말씀해 주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 이게 이제 우리 김상일 의원님은 어떤 변혁을 바라는. 근데 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 내에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지금 다른 분들은 조금 아직은 약해요. 지금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표가 23% 15% 나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어떤 그게 반영된 게 의대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다음 아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거 그거는 저는 옛날에 우리말에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밖에 나갈 때 어른한테 고하고 나갑니다. 돌아오면 돌아왔습니다 하는 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렇죠. 전화였다? 내 마음하고는 어른이 나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나가는 게 이런 거 아닌데 그래서 그는 의례적인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예요. 오후 1시, 2시, 3시 이렇게 나란히 출마 선언하고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사람이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현안들 최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건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민심에 가깝게 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뭘 성찰했고 뭘 자숙하고 뭘 어떻게 단단해져서 돌아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측근들의 말을 많이 이렇게 패널 분들이 얘기하는 방송을 보면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많은 전략적 투표층에 지지층에 실망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행스러워진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평가를 스스로의 일로 평가받지 않아도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별화를 해서 국민이 그래 이렇게 차별을 해야지라고 평가를 해서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자연스러운 차별화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이잖아요. 108명이죠. 각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심이 80%인데 당원들이 약 8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한 50만 명이 투표를 했고
김기현 대표한테 25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대요. 네. 그만큼 당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지 당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질 때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할 때 모레할 때 어떤 대통령과 어떤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발언을 저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민심에 따르겠다, 당심에 따르겠다. 그냥 원론적인. 그냥 정치인은 본래 민심과 당심에 따라야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모레 그 어떤 의견을 발표할 때도 대통령과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쪽으로 하는 발언, 뭐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아주 원론적인 대답 외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의대한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론이 갑자기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본인이 무슨 입장을 밝힐지는 가서 들어봐야 하니까요. 제가 짧게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척을 진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아니 민심을 따르는 거가 왜 대통령하고 척을 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밝히면서도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마치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내지는 응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만 하지 않으면 척을 질 일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발언 수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니 대선급 국민의힘 후보군과는 달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당내 586 세대의 맏형이죠. 이인영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이인영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오면 사실상 다른 후보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가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라면은 그런 그 당원 당규를 건드리는 이런 과정보다는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뭐 저라면은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뭐 상당한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었을 테니까. 자, 뭐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인영 의원이 뭐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었고 최재성 수석의 이야기로 지금 이인영 의원의 출마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냥 고민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인영 그 의원이 이렇게 고민을 친한 사람들하고 상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뜻 내가 밀을 테니까 그래 나와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조금만 그 강성층과 당대표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의견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어떤 응징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분위기인 거예요. 조금만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함부로 무슨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지금 분위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좀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당대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워낙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나와서 그래도 같이 전당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은 저는 죄송하지만 정권과 여당에서 저는 찾아요. 왜냐하면 정권과 여당이 좀 잘해서 이재명 당대표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그 굉장히 주요한 명분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현 정권과 여권이 너무 못하니까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근데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선도 또 압도적으로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냥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세요. 총선에 이기기까지는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기고 나서 거의 뭐 여의도 대통령이 된 마당에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오만에 대한 심판을 항상 해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힘이 물론 범야권을 아우르면 더 크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은 국민의힘이 여론상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그게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벌써 오만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인영 물론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은 거의 뭐 제 생각 0.0001% 정도 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나와가지고 좀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독주에 어떤 제재를 약간 태클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일정 부분 지지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인영 의원의 본인 마음이겠지만은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태 이런 걸 감안해서는 나와주는 게 그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앞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였으면 당원 당규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인영 의원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당원 당규 지금 고치겠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쭉 당 대표와 대권까지 후보까지 가겠다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정당이냐 이재명 1인당이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당헌 당규를 갖다가 유인설관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모든 걸 고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취지겠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했었고 그 차원에서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은 그렇고요. 그런데 당원 당규 이미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통과돼가지고 이게 결정이 된 거고요. 공식 입장은요.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그 정당의 절차라는 게 존재했고 그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뭐 굉장히 뭐 엄청난 반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런 개정이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고민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 같더라고요. 호감도, 정치 호감도를 묻는 조사였는데요. 오세훈, 조국,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나왔는데 조국 대표가 35% 나왔어요. 뭐 오세훈 36%, 이재명 33%, 한동훈 31%, 홍준표 30%, 이준석 27%.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게 특징이에요? 저는 보니까 조용하면 호감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여론에 많이 안 떠오르면 호감도가 높아진다. 아니 일견하여 볼 때.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죠. 우리는 뭐 당 대표라든가 유력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대파가 집중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요새 지금의 전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내놓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 조국 의원도 뭐 요새는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론의 어떤 십자포화를 맞을 만한 소재를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호감도, 지금 호감도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특징적인 모습이 있나요? 사실은 저는 저런 조사가 나오면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호감도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비호감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호감도를 좀 더 많이 보는 편인데 저 조사를 보면은 비호감도도 저거와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비호감도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국 의원 35, 이재명 대표 33, 한동훈 31 이렇게 나오는데 조국 대표 호감도도 35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미선의 아이콘으로 불렸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개 중에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죄가를 치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2심 판결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를 치르고 있다. 치렀다기보단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볼 때는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라면 이 후보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후보군이 못 될 이유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또 지지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이요.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법무관리에게 의견 좀 듣고 싶어 해서 이첩을 일단 보류를 해라. 법무관리원에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거기서 사단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도 참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이 임기훈 직원이 이시윤 직원한테 3번이나 전화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시윤 직원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법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청문회에서 뭐 질문과 대답은 이미 뭐 다 예상되는 바대로 하는 거고요. 정해진 답안입니까? 다만 이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된 거는 선서 거부죠. 선서 거부를 한 데 대해서 지금 핵심 증인들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전 차관까지 다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했죠. 증언 거부하고 선서 거부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선서는 이제 선서를 해버리면 나중에 위증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선서를 안 하는 거예요? 증언 거부하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하면 나중에 또 다른 처벌이지만 그건 위증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지금 야당에서는 이 선서 거부한 게 국민 여론 무시, 독주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도 자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선서 거부권은 그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그 범죄 사실이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아서 소추가 될 염려가 있을 때 관련돼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과거 이제 재판 중인 증인이 재판 나왔을 때 중이건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죠. 그건 재판 중이고요. 이거는 그 수사 중일 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형사소추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죄가 될 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따른 행사, 이게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안 받고 둘째 문제고 법에 따른 걸 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 완전히 민심이 뒤집어져 없는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뭐 관례 다 무시하고 11명 그대로 다 뽑고 그다음 운영위하고 법사위까지 자기 하겠다. 이런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 국회법에 따르면 맞기도 맞죠. 사실 관례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를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국회에서 한 행동을 볼 때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세일 평론가 입장 좀 들어볼까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청문회 과정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이제 증인 선서 거부도 있었고 또 여당 의원을 또 딱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쪽이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요
지금은 민간인인 분도 있고 민간인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지만 고위 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공직 윤리상 저런 자세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셨어요. 근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것은 거짓말을 해도 그게 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근데 그것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을 다른 사람의 거를 나하고 관련됐는데 다른 사람의 거를 거짓을 하면 그게 위증이 되겠죠. 그건 위증이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서를 안 하면 그런 어떤 위증의 죄와 관련돼서 모든 부담을 다 털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거짓을 말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과 관련되고 수사와 관련된 거는요. 이시원 비서관처럼 그거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진실을 가지고 이거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의혹을 풀기 위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세도 잘못돼 있고 뭔가 구리다라고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또 고위공직자를 경험한 이 문제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이제 선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 그 지금 말하는 거는 이 본인의 문제냐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 관한 문제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다음 국회 증언 및 감정하는 법률이 본인의 문제지만 이게 어떤 형사소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어떤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소추기관이나 재판기관이 밝히는 거지. 사람의 본능은 있죠. 자기의 어떤 그 범죄 사실 관련된 걸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을 묵비권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서를 갖다 당신이 범죄하고 관련된 걸 선서하고 이야기해라.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갖다 부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야당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정조사입니까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청문회 하고 있으면 여기서 증인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말고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정훈 대령도 있고 이분들을 불러가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해라. 이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야당 의원들이 당신 부끄럽지 않냐. 전직 공직자라고 해서 진술 거부권을 갖다가 포기해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거와 선서를 안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정신이 같다는 겁니다. 정신은 같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선서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자세 자체가 틀렸다. 이미 시작하는. 그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겁니다. 선서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거짓을 선서라고 거짓을 얘기했다면 그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처벌받죠. 그리고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자기의 범죄와 관련 그건 증언에 있어서는 증언에 있어서는 자기 범죄와 관련되면 위증은 아니지만 자기 범죄와 관련된 그런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약간 그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여야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저렇게 입법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뭐 여야 합의로 여야가 같이 또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타오르네. 선크림 바르기가 귀찮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더위도 식힐 겸 양산 뜨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뭐 지금은 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가지고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데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4도 가까이 올라 역대 하지 가운데 가장 더운 날입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주말인 내일 남부지방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절기 하지인데요. 서울 낮 기온이 역대 하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3.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데요. 낮의 길이가 14시간 46분으로 평소보다 더 깁니다. 특히 YTN 데이터랩이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관측일의 서울 기준 절기 하지날의 최고 기온을 비교 분석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기온은 32.7도였습니다. 오늘이 관측일의 역대 하지 중에 가장 더운 날씨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35도 안팎의 심한 폭염은 오늘을 고비로 해서 내일부터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륙의 폭염 경보와 주의보 대부분을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해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맛비 상황 알아보죠. 주말엔 남부지방도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남부지방도 주말인 내일부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이 23일 전후인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제주도에 이어서 남부지방의 장마도 올여름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저기압에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 지방에 최고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 정도의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남과 경남 등 일부 남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에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쯤 정체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해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까지 장마권에 들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하고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조사에서 중대장은 사고 당시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 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지시를 내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두 장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법원은 영장 심사 2시간여 만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대장 강모대위는 규정 위반 얼차려가 이뤄진 것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얼차려를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대위는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주겠다고 부중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훈련병들이 쓰러진 뒤 이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과 함께 속초 의료원으로 이동했는데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 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강대위는 최종 도착한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향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수 부검 결과 등을 따져 진위를 가릴 전망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세계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이에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SK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이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거기서 이제 1조 4천억 원 이제 재산분할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소송이에요? 이거 언제 소송이 제기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소송 처음에는 조정이죠.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한참 소송을 진행하다가 작년 이제 그 5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어떤 그 서린 빌딩 자체는 SK 리츠라는 데의 소유인데 그로부터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원래 임차인. 그런데 그 SK 이노베이션이 이 노소영 관장, 나비 관장에게 전대차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전대차 계약이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 1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의 심리 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대로 하면은 이제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몇 년간 어떻게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 사이에 관리비 이런 것들까지 다 했을 때에 명도하면서 한 10억 원, 10억 5천만 원 정도 미지급된 임대료 내지는 관리비를 임대료를 한마디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라는 거네요. 결국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 이걸 내지는 이제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럼 오늘 바로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있다고 했을 때에 본인이 뭐 나가고 싶으면은 임의로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그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임의로 나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통은 1심 판결이 어떻게 보면 선고되고 송달되면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문을 받아서 이 사안을 그 법원에 있는 그 집행관에게 위임하면은 그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다 인도 철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1심 판결이 받은 이후에 강제 집행문을 받아서 나가라라는 강제 집행에 착수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실제로 꼭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이제 그 강제 집행을 들어올 경우에는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항소를 해서 하면은 항소심 동안은 강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SK 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임대인 측에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집행 정지를 하고 항소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주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판결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 SK 측 입장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노소영 관장 측은 다른 근거로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은 단순한 명도 사안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을 판결해서는 아니 된다. 그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와 같이 임대차 기간을 끝나면은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 남용이다. 왜냐하면은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 최태원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 서린 빌딩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번 1심 법원에서 같은 경우에는 명도 사건과 이혼 사건은 별개이고 또 임대차 계약은 계약 분쟁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최태원 회장 요청해서 이전을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이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예정이다. 당연히 항소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항소 여부를 생각해 볼 예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 아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노소영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가면은 다른 데서 어떻게 보면은
전시하거나 예. 업무를 할 공간이 없다라고 예. 지금 주장하는 반면에 네. SK 이노베이션 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내에 이미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없고 현금성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지금 본인들한테 지금 1심 법원에 판결이 났던 10억 원 요원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항소를 해서 계속 이곳을 쓸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계약서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그 4층 공간에 있는 제법 넓거든요. 그게 월세를 사실은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인 그 본인들의 어떤 그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시점에서 끝내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아마 판결이 이제 선고되고 송달된 때로부터 2주 그러니까 14일 안에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이 그 노소영 관장 측은 변호인들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아트센터 나비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최근까지도 뭐 직원도 그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 올해 초 내지 작년 말까지도 계속 그 관리를 하고 또 전시를 했던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SK 측에서 어떻게 보면 보도됐던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그 관리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률적으로 어떠냐 하면은 문만 잠궈놨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 거기에 실제로 내용을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 쓰지 않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을 잠궈놨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쓰지 않으면은 그에 따르는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이 상당히 넓고 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이 나비 어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것으로 옮길 것인지 이 부분은 노소영 관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관심은 최태원 노소영 상고심 판결이요.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 지금 이제 대법원의 마지막 그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1심 법원 이 명도 소송의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 별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2심 그러니까 이혼 사건 판결문은 보진 못했습니다만 노소영 관장 측이 이 그 서린 빌딩 4층에 있어서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로서 이 4층을 양도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재판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위해서라도 명도 판결을 하지 안 하고 나중에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순한 임대차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이 그 명도 사건은 적어도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약간 별개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상고를 했고 공식적으로 상고를 했고 노 관장 측은 오늘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노 관장 측 같은 경우에는 이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만 인정되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주식 50% 달라는 것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50% 달라는 것 중에 35% 정도의 재산 분할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상당 부분 승소했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굳이 패소했는 15%에 대해서까지 상고를 하지 아니한 반면에 지금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제로 하나도 안 줘도 된다라고 하다가 35%까지 되니까 경영권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밖에 없었고 1조 4천억 가량 된다고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대법원에 내는 그 인지대만 해도 약 한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이 있었고 물론 뭐 기술적으로 추후에 대법원이 확정되면은 그에 대해서 추납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없어서 소송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이게 단순히 1조 4천억을 넘어서 SK그룹 전부 나아가 그 최씨 가문에서의 어떤 그 예전에 이제 그 선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들, 형들이 이 부분을 주식을 나름대로 그 최 회장에게 양보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 회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부도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가장 궁금해요. 1조 4천억 원을 일단 재산을 분할해라라고 일단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판결 일부를 수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잘못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 없다. 1조 4천억은 재산 분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로 하는데요.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태원 회장은 치명적 판결의 오류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명백한 오류인데 그것은 100원의 오탈자가 있어서 0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명백한 오류지만 아주 사소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게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고치는 것이 주문을 바꿀 것이 아니고 판결을 경정을 했을 뿐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례적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 보도자를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리적인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서울고등법원의 그 입장이 적어도 판결의 경정의 법리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기의 판결이라고 하는데 결국 제로가 하나 빠지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이 최태원 회장과 또 선대 회장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에 거의 보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2심 법원의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오기인지 이런 판단에 따라 정말 SK그룹의 운명이 좌우되는 영 하나가 정말 SK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이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두 사람을 구속한 사유부터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명 자체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1억 6,500만 원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적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준 사람은 배임 증제,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가 되고 더불어서 그 외에도 뭐 보면은 그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돈을 이렇게 은닉했다라고 해서 범죄 수익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첫 번째 소명되고 더불어서 그 사이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멸하고 또 범죄는 소명되는데 딱 잡아떼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2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뭐 책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서 1억 6천만 원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결국 그 김만배 씨와 그 신학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림 씨가 썼던 그 대한민국 혼맥 지도라는 책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재계의 굉장히 어떤 혼맥을 그 확인했는 거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한 권당 5천만 원 플러스 거기에 부가세 세금까지 10%까지 해서 1억 6,500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로서는 그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인 쪽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사적 뇌물이었다라고 해서 죄가 인정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1억 5천만 원뿐만 아니고 향후에 구속된 이후에는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라 나오듯이 김만배 씨가 이 신학림 씨 명의로 했는 언론재단 100억 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학림 이사장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는데까지 이번에는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밝혀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구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만배 씨가 또 등장했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도 구속이 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이 세 번째 구속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4번 정도 구속영장을 쳐졌는데 그중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2번 구속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이 이미 터졌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현재 이제 그 민주당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이 만약에 밝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이 언론 계속 보도가 된다고 하면은 대장동 사건이 계속 수사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받게 될 화천대유로서 받게 될 수천억 원의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대선을 개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고 결국 본인의 대장동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후 사정에서 대선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라는 취지에서 죄가 엄중하다고 지금 그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강한 충격에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차량 파편은 도로 곳곳에 흩어집니다.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한 겁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새벽 3시 반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탄 61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저기에서 자전거를 쳤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만큼 날라왔어. 여기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자전거는 저쪽에 있고 술 먹은 애들은 여기 가던 차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또 충돌한 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3살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20년 만에 자필 편지로 사과했습니다. 밀양 사건 가담자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는 박모 씨가 자신에게 보내온 사과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철없는 미성년자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죄는 나이 불문이라는 걸 많이 느낀다면서 용서를 바라지 않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을 달리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톤 화물차가 밀리면서 SUV와 트레일러까지 연쇄 추돌해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5톤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소방서와 수서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오늘 서울 역삼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앞서 이 집에서 작업하던 에어컨 기사가 용접 중에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는데 감식반은 이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꼭대기를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지난 2003년 당시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대전에 있는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베트남에서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협 지점에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한강 다리 및 난간에 위험천만하게 앉아있던 20대가 지나던 시민과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구조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뛰어가더니 난간에 앉아있던 남성을 끌어내려 구조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2시 50분쯤 잠실대교 아래 둔치 모습인데요. 신고자는 친구들과 한강 둔치를 산책하다가 난간 위에 올라와 있는 2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로부터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떠나려는 찰나에 수화기 너머로 얼른 내려오라고 말하는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게 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 소속 정진우 경장 등 경찰관 5명은 평소 관내 지리 숙지를 통해 알게 된 지름길로 진입해 A씨를 빠르게 구조했습니다. A씨는 최근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난간 위에 올라가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경찰은 A씨와 대화에 진정시킨 뒤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돼 휴진 철회를 결정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 도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전체 교수의 73%가 휴진 중단을 선택한 겁니다.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휴진이 길어지면 중증 환자 피해가 우려돼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는 이어갔지만 악화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는 국민의 건강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국민의 건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진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위는 휴진 철회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진에 들어간 뒤 정부가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휴진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든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 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에 대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여름을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얼음공장 직원들인데요. 이명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 어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의 얼음공장. 사각기둥 모양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생선 선도 유지용 등으로 쓰는 얼음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에 135kg짜리 얼음 덩어리를 옮기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밀고 엮고 그거는 데서 되게 힘들고 발목이나 요 손목 이런데 집에 가서 찜질 팩이나 찜질로 가지고 많이 하고 하죠. 작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게뿐만 아닙니다. 바깥은 한여름이지만 제가 와 있는 얼음 공장은 마치 한겨울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공장 내부 온도는 영하 2도.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24시간 영하권을 유지합니다. 한기가 가득한 곳에서 40분 동안 능코 뜰 새 없이 작업한 뒤 맞는 쉬는 시간 10분은 달콤하기만 합니다. 더위를 못 느껴요. 여기 온도랑 바깥의 온도랑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네. 손 녹있다 싶으면 들어와가지고 다시 작업하고. 최근 2달 동안 금어기 등을 거쳐 조금은 여유로웠던 얼음 공장. 다음 주부터는 조업이 재개될 터라 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오늘 배민 앱 끄는 날이 일입니다. 라이더 점주 공동 행동. 배민 앱을 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배달 라이더들이 오늘 하루 동안 이 배민 앱을 끄고 배민 배차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요? 점주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서 이 배달 플랫폼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건데요. 라이더들은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 운임을 30% 가까이 삭감하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민이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비용 부담을 라이더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제 그나마 3,000원 이상씩은 주던 B마트마저도 6월 1일부터 2,200원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 땡볕에 고생하는 라이더에게 줄 운임은 없단 말입니까? 배달 무료라고 열심히 선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네요. 네, 어려움을 겪는 건 라이더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주들도 오늘 하루 동안 배민원으로 들어오는 주문을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배민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배민의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요. 점주들은 매출의 6.8%를 중개 수수료로 내는 배민원 플러스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월 8만 원 정액제 방식인 배민 가게 배달과 달리 배민원은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최저임금도 안 남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늘 배민원 휴무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점주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배민 가게 배달이랑 자사액이랑 요기요만 쓰고 있죠. 수수료가 일단은 남을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근데 이제 했다 안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수익이 훨씬 낫죠. 매출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라이더와 점주들은 국회의 라이더 최저단가 입법이나 또 삼정주의 수수료 규제 등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점주와 라이더의 입장 들어봤는데 배달의 민족도 입장을 냈습니까? 예,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에는 없는 정액제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서 이 업주들이 선택지를 두고 사업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사나 해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중개 이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과 라이더 단체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건 배민이 아니라 쿠팡이츠입니다. 수수료도 9.8%로 배민보다 더 높은데요. 이 때문에 점주들의 단체 행동은 쿠팡이츠 사용 중단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이 배달 앱으로 편리한 사람도 있는데 고통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관계당국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위는요. 겉모습에 속았네. 중고차 피해 80% 성능 불량 이렇게 나왔네요. 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끊이질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고차 딜러에게 수입 중고차 한 대를 구매했습니다. 약간 소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겉보기엔 멀쩡해서 곧바로 차를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고차를 받고 돌아오는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기판에 엔진을 끄라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보닛을 열어봤더니 냉각수가 글쎄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뒤로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아예 멈춰버리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바람에 지금은 아예 차를 못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가다가 갑자기 서버려가지고 이 차가 놀래가지고 큰 차가 덤프트럭이 있어가지고 만나버려. 시동도 안 걸릴 정도로 돼버렸고 그냥 할부로 가져왔는데 할부금만 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성능 검사 서류까지 확인한 뒤에 차를 구매했지만 기록과 달리 엔진이 줄줄이 새서 낭패를 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에는 그냥 밑에 누유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전이 누유다. 밑에 안전이 바닥 든든하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다. 아니야 하니까 그냥 막무가내요. 네, 제보자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분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피해 현황 집계된 게 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봤더니 성능이나 상태가 고지내용과 다르다는 민원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이거 보상이나 환불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라도 잘 이루어지면 다행일 텐데요. 문제는 합의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피해 접수 10건 가운데 4건만 배상이나 환불 등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저 보상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이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이 차가 실제 매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능이나 상태 점검 기록부와 카 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딜러가 매매조합에 소속된 정식 판매 사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자동차 365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 이 차량이 압류됐거나 저당이 잡혀 있진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계약 전 충분한 시험 운전을 통해서 이 차의 상태와 성능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고차 살 때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가더니 한일 항공 습객 역대 최다. 네, 주변에 일본 가는 분들 많던데요. 수치로도 확인이 됐나 봐요. 네, 요새 엔저라고 해서 엔화 가치가 참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 여행 비용 부담이 덜어지다 보니까 참 많이들 가고 계신데요. 올해 들어 5월까지 한국과 일본으로 간 항공 승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한국과 일본 노선을 이용한 항공 승객 수는 1,01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보다도 많은 수치고요. 같은 기간 중국으로 간 항공 승객 수의 무려 2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찾은 일본 관광객도 포함된 건가요? 네, 한일 관광객이 합쳐진 수치입니다. 저희가 오늘 실제로 서울 홍대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관광객들의 표정 직접 보고 오시죠. セブンティーンとか K-POP が好きで韓国が好きだと思ってたので旅行しに買い物とかしに来ました。私は韓国がもともと好きで、それで初めての韓国に来たんですけど、ショッピングとか日本になくて韓国にはあるおしゃれなデザインの服とかがいっぱいあったり、韓国コスメもすごく好きなのでそれを買いに韓国に来ました。 이게 엔화 가치가 작년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올해 여름 휴가지로도 일본이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국내 여행사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올해 인기 여름 휴가지 역시 일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8월 말까지 이 여행사의 전체 해외 숙소 예약의 30%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일본 어디로 가장 많이 가나요? 네, 도시별로 그 예약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숙소 예약 데이터를 봤더니 이국적인 자연경관의 해변에 있어서 휴양지로 인기인 오키나와가 1위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나고야와 후쿠오카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예약한 나라는 어디였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 도시별로는 나트랑을 휴가지로 많이 선택했고요. 또 다낭과 호찌민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올해 여름 휴가지로 선택받았습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입니다.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 타이어뱅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연말까지 출산 장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타이어뱅크는 올해 출산한 부모에게 타이어 반값 할인을 해주고 넷째를 낳은 부모에게는 무료 교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산 장려 캠페인의 일부로 진행 중인 경품 행사에서 1등에 당첨된 강부진 씨에게는 벤츠를 선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그룹이 국내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합니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상선과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LG전자가 긍정적인 컨텐츠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캠페인 영상이 SNS에 공개된 지 3주 만에 12억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인플루언서들과 만든 영상에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도전, 희망이 담겼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내일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최 회장은 출장 기간에 현지 빅테크의 주요 인사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이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불닭 과자를 출시합니다. 삼양은 3가지 맛, 불닭, 감자칩을 돈키호테 등 대형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 2,000여 개 지점을 통해서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반복된 TA항공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TA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음 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TA항공을 포함해 미주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 프레미아에 대해서도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참 덥습니다. 지구촌이 펄펄 끓으면서 전력 공급도 비상인데요. 늘어나는 냉방용 전력 수요를 감당치 못해서 차질을 빚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동의 쿠웨이트가 순환단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오만과 카타르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만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선 정전이 잦아지면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남아시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구제금융까지 받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파키스탄에선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일상화됐습니다. We rely on electricity to keep our food fresh. Outages means we lose a lot of our stock. 이웃한 인도 북부 지역은 하루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버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베트남은 애플의 협력업체인 폭스콘 공장에 전력 소비량을 30%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발전소들은 2억 톤에 가까운 석탄을 비축해놨습니다. 通过精细化开展电力需求侧管理，更好地保证民生和重点用能需求。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발전 목적의 수입을 늘리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에콰도르와 멕시코 등은 이상 고온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가뭄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도 안심할 순 없어서 인공지능 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까지 겹쳐 올여름 지역에 따라 순환정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된 가운데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멕시코와 미국 동남부를 강타해 4명이 숨졌습니다. 알베르토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주말에도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가 무섭게 일렁이고 해변에 물이 차오르자 빗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고정하느라 분주합니다. 농구 경기장은 강한 바람과 물살에 바닥은 물로 가득 차올랐고 골대만 기울어진 채 구석에 밀려나 있습니다. 강한 폭우에 다리가 무너져 끊겼고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첫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강타해 멕시코에서만 여러 명이 물살에 휩쓸리거나 감전돼 숨졌습니다. Empezó dentro de lo que cabe normal, nada más que ahorita está reciando, conforme está reciando el aire. Está algo. Lo que tenemos que buscar es la salida de agua para proteger el material. 알베르토는 미 남부에도 많은 비바람을 퍼부었습니다. 텍사스의 해변 도시는 물에 잠긴 수중 도시로 변했습니다. To see all this water is kind of a tragic situation because I have friends that live on the beach side of the island and I'd like to check on them and have been able to. Hopefully they're okay. 최대 풍속 시속 7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던 알베르토는 현지 시간 20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허리케인 센터는 멕시코 북동부에 주말까지 최대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다 라니냐 등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평년보다 허리케인이 더 강하게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는 캠핑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빙어 얼음낚시 축제가 열리던 곳인데 이상기후로 겨울에도 얼음이 열지 않자 새로운 여름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숯불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통닭. 천막 아래 그늘에 앉아 허기부터 달래고 캠핑 즐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텐트 칠 차례. 뼈대를 완성하고 단단하게 고정하면 끝. 와, 제가 다쳤다. 완성했어요. 지난 14일 개막한 강원도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물놀이장에 뛰어든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고 잔잔한 호수 위는 카약과 수상자전거가 수놓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대형 캠핑장. 사실 이곳은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얼지 않아 빙어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자치단체가 고심 끝에 내놓은 건 여름축제 캠핑 페스티벌. 얼지 않던 호수는 캠핑과 접목하니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바가지 없는 먹거리와 다양한 수상 레포츠까지 준비했더니 전국 캠핑족 발길이 몰립니다. 애기들 데리고 나오면 힘든데 그래도 추억 만들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텐트 안에 있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애기들도 물놀이장도 있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한낮 더위가 수그러드는 밤이 되면 캠핑 현장은 활기가 더 넘칩니다. 한여름 캠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선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중부 곳곳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서울과 경기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6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은 휴일 오후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